사피엔스 종족은 같은 종족인 인간, 다른 호모들을 죽인 동족 살해범이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근육이 2배가 많고 힘도 더 셌다고 해요. 근데 왜 그들이 지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더 조그만 사피엔스한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들 자체가 다 뻥이지롱! 안녕하세요, 김은재입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는 역사책이에요. 세계사책이고요. 세계사를 이 사피엔스가 등장했던 그 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줄 하나를 이렇게 선 하나를 쭉 연결해서 쓴 책이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치 내가 어떤 작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눈아리를 이렇게 펼쳐보는 것 같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으로 공부를 했으면 세계사가 좀 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는 가치를 배제해야 되니까 뭐 제국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래서 제국주의가 너무 뭐 우리 그 사피엔스 종족의 야만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대놓고는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통쾌한 부분도 많았고 정말 그 저의 상식을 파괴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 사피엔스 책 아래에는요 질문이 하나가 쫙 깔려 있습니다. 바로 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저자가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될까? 이 이유는요,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피엔스 종이 인류 역사를 만든 이래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없었다. 전부 다 선택의 순간이 있었고 어떤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또 너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또 다른 4차 혁명이라는 그런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또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피엔스로서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워서 미래를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3부작이라고 하죠. 이 책 사피엔스는 과거에 대한 거고요. 호모데우스도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이제 인류의 미래예요. 미래에는 지금까지 전쟁, 기근, 질병을 우리가 극복했으니 앞으로는 생명과 어떤 죽음의 문제를 인류의 과제로 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은 이제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리즈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피엔스 종족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사피엔스 종족은 정말 똑똑하고 야같다. 그리고 굉장히 탐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피엔스 종족이 어느 대륙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대형 동물들이 다 멸종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옛날에 막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하고 여기까지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빙하기가 와서 메모드가 죽고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평화롭게 잘 살던 동물들도 사피엔스 종족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다 멸종했대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은 대형 동물이 딱 한 군데 살고 있죠. 바로 수중생물. 근데 이거 역시 뭐 고래, 상어 이런 종족들 역시 이제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고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되고 해서 멸종 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형 동물들은 지금 다 멸종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으로 시작을 했고요. 정말 재미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막 많이 깨주는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인지혁명인데요. 이제 인류 역사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8억 년 전에 지구에 생물체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등장했대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역사책을 이렇게 딱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호모 에릭투스 그래서 저는 이게 원숭이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화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인류에는 한 3만 년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 6가지 종족의 인류가 살았대요. 근데 그 인류들은 서로를 봤을 때 뭐 성적으로 끌리지도 않았고 뭐 종족 번식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피엔스 종족은 같은 종족인 인간, 다른 호모들을 죽인 동족 살해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근육이 2배가 많고 힘도 더 셌다고 해요. 근데 왜 그들이 지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더 조그만 사피엔스한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인지혁명에 있습니다. 7만 년 전에 사피엔스들은 뇌의 어떤 회로의 변화 때문에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인지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혁명은요, 농업혁명, 12,000년 전. 정말 우리가 수렵 채취 시절 살았던 20만 년 전부터 인지혁명 될 때까지가 7만 년이고, 그리고 12,000년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수렵 채취 생활을 많이 했던 거예요, 사피엔스 종족이. 그리고 12,000년 전에 농업혁명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기가 만들어진 과학혁명 시기는 불과 5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역사에서 보면 수렵 채취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농업이 그 다음이고, 지금 과학은 아주 조금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농업이 정말 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한국사 같은 거 배울 때도 간석기 뗀석기 나온 다음에 바로 농업으로 들어가고 청동기 들어가고 앞부분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렵채취 시대가 가장 길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인지혁명이 가능해진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했고, 언어를 구사하니까 서로 협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들이 단순한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머리를 쓰고 언어를 소통을 해서 걔네들을 다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어는 바로 정보 전달입니다. 이 정보 전달은 저기 사자가 있어 이런 거죠. 저기 꿀이 있어 이런 거고요. 이거는 인간뿐 아니라 일반 동물들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꿀벌들이 여기 꿀 있어 그러면 막 언어 이렇게 막 팔자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가고, 개미도 있죠. 원숭이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리고 뭐 프레리독 이런 애들도 막 사막에서 막 이러면서 저기 온다 이런 거 다 감시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없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드디어 인간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뒷담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 어떤 영장류든 한 50명 정도 규모가 되면 말이 많이는 필요 없고요, 그냥 스킨십을 한대요. 그래서 막 서로 이 잡아주고 이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스킨십을 통해서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나는 네 편이야, 이거를 스킨십으로 가능했대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 시즌만 되면 시장에 가서 막 악수하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막 이뻐 막 만지고, 이것 자체도 그런 유인원 시절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스킨십을 하면서 나는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래요. 이게 좀 저는 재밌었어요. 뒷담화 이론은요, 이렇게 스킨십이 이제 스킨십으로 안 되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된대요. 그럼 150명 정도 딱 되면 거의 한 어떤 뭐 중소기업 정도? 이렇게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만나기만 하면 뒷담화잖아요. 남 얘기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십을 좋아해요. 그리고 5명이 앉아있다가 1명 나가면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러고 서로 막 뒷말하고 이러는데, 그거 역시 그 뒷담화 이론 때문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게 됐고요. 서로 이제 협력하는 법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재승 교수님도 지금 연구실에서 뒷담화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앞부분에서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사회 제도나 그 모든 것들이 상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뻥! 이거는 사피엔스만 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원숭이가 바나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가서, 원숭아, 이 바나나를 나에게 바치면 너는 죽어서 내세에 바나나 궁전에서 살게 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주진 않죠. 더 막 주려고 하겠죠. 근데 인간만이 내세를 위해서, 맞아요, 지금 현재 삶보다는 내세가 더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신분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날 때부터 인간은 하늘이 정해준 계급이 있다.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지배계층이 만든, 3000년 전에 만든 그냥 제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제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주의 뭐 이런 것도 다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내가 기독교를 믿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다른 나라에서 생전 처음 보는 애가 난 주님을 위해 싸우러 왔어요. 그러면 둘이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력으로 사람들이 연결됐고요. 이거는 지금 확대돼서 아이폰 유저들끼리 서로 뭐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이런 것도 그냥 상상인 거죠. 뭐 아이폰 유저들의 커뮤니티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 상상 속에서만 있고 카페에서만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상상력이었구나. 참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진화론에 기반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유물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은 없다. 그러나 절대 그 말을 타인한테는 하지 마라. 왜냐면 내가 신이 없다고 얘기하면 걔가 오늘 밤 나를 죽일 것이다. 아마 유발 하라리의 그 도발은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들 자체가 다
뻥이지롱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도 이 책에서 다루는데요. 동성애도 기독교 문화에서 굉장히 그거를 싫어하잖아요. 이게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근데 유발 하라리는 묻습니다. 자연의 섭리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날개가 나타난 것도 정말 날려고 처음부터 그런 기능을 가지고 난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느 벌레에 조그만 혹이 생겼는데 이게 햇빛을 더 잘 흡수하고 좋다가 어느 날 이게 날개로 진화가 되고 이게 날 수 있다. 우리 입도 원래 먹으려고 됐지만 이건 키스도 하고 수류탄 뚜껑도 따지 않느냐. 꼭 이 기능만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기능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라고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용납할 수 있는 일이다. 자연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신우이가 이 사피엔스를 읽고 뭐라고 했냐면 유발 하라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교인들이 정말 다시 성지를 찾겠다고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총 안 맞고 잘 살고 있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약간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들 그 DNA가 날 때부터 다르다, 인종마다 이런 생각은 많이 없어졌죠. 그게 가장 끔찍하게 발현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뭐 인종차별주의자들, KKK 막 이런 거.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도랑 결탁이 딱 되면 교묘하게 묘한 인종차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놓고 지금 미국 사회가 어느 버스에서 지정좌석이 뭐 흑인 백인은 나누지 않지만 은근히 흑인들은 게으르고 폭력적이고 범죄자들 유전자가 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제도 자체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은 제도 때문인데 또 지금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지배계층이 생기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앞부분 이야기인데요. 앞부분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실 수렵 채취 시대하고 농업혁명, 농업사회 중에 대부분 우리 한국사 같은 걸 봐도 대부분이 농업사회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생산성이 크게 늘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정말 농업사회가 더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 해요. 저도 그 부분이 진짜 재밌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수렵 채취 사회는 전부 다 개성이 달라요. 어떤 사회는 독재적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회는 좀 더 명랑하고 좀 그런 사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는 좀 민주적인 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체로 수렵 채취 시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했다는 게 이 유발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노동시간이 한 4-5시간만 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와 생선과 막 고기를 먹어요. 불을 익히고 난 다음엔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만약에 내가 벼농사를 했다, 밀농사를 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가뭄, 태풍 이런 거가 딱 걸리잖아요. 자연재해에 걸리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럽만 해도 뭔가 기근이 오잖아요? 그럼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수렵 채취 사회가 더 먹을 게 많고 또 영양이 풍부했대요. 그런 단일 작물만으로 얻을 수 없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얻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을 책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정말 행복한 수렵 채취인 지금도 아마존 유역에서 살고 있는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는 다니엘 에버렛이라고 일리노이 주립대학 문화학과 학자인데 30년 동안 아마존 미시시피강 입구에 위치한 피다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바로 행복한 수렵 채취 사회에 대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아마존 유형에도 여러 부족이 있고 성격이 다 다르대요. 무뚝뚝한 부족도 있고 또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동경하는 부족도 있고 한데 이 부족은 그렇지 않고 이분이 관찰할 당시에는 너무너무 낙천적이고 행복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요. 색채도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한마디로 지상낙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애초에 여기 들어갔을 때 목적은 전도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들어갔고 원래는 선교사였는데 브라질 정부에서 이제 들어가지 마 이러니까 언어학을 급하게 공부를 한다고 들어가서 언어학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사람들 언어를 막 공부하고 이러다가 놀라운 반전이 있죠. 기독교를 버립니다. 지상낙원이 여기 있는데 이들처럼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수렵 채취 사회가 정말 행복했을까? 이런 거에 현 실사판을 보고 싶으시면 저 책을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혁명으로 들어가면요. 2000년 전에 이제 잉여 생산물이 나왔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이제 소득을 얻는데 그럼 더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길어서 줘야 되고요. 특히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는 밀농사보다 벼농사가 훨씬 더 고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밀은 좀 그나마 재배하기 쉽대요. 벼는 진짜 힘들대요. 근데 벼농사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잖아요. 하도 이거 균형 맞추고 이런 거 잘해서 아웃라이어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농업혁명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엘리트 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요. 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배계층이 또 생기고 그래서 잉여 생산물을 지배계층이 또 가지고 가서 그들이 또 문화와 역사와 예술을 또 만들고 삽니다. 하지만 한 90%의 인간들은 또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고 기근이 들면 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정재승 교수님 책에도 소개해드린 호모 루덴스라는 작품도 사실 어떤 비난을 받냐면 이런 비난을 받죠. 당신이 얘기하는 그 문화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은 요한 하위징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놀이라고 하고 창조성, 잉여짓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 잉여짓은 잉여 생산물을 가졌던 지배계층의 문화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세계사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막 루이 프랑스 왕궁 이런 걸 보면 너무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 당시 프랑스 백성들은 굶어 죽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배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번 영상에서는 지금 우리 현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과학혁명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정말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